안녕하세요. 한국항공대학교에서 세계사 탐구를 가르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서양 중세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 중세를 상징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샤르트르 대성당, 파리 센네 강변에 있는 샤르트르 대성당 생각이 나서 사진을 찾다가 그냥 멈춰버렸어요. 얼마 전에 전소가 됐었죠. 그래서 그것을 대신해 가지고 이 쾰른 대성당의 이 고대익 양식의 또 다른 대표 중에 하나인 고대익 쾰른 대성당의 사진을 찾아서 한번 표지에다가 담아봤어요. 우리 주위에는 많은 문화유산들이 있습니다. 지방문화유산부터 시작해서 국가지정문화재, 세계문화유산까지 아주 다양한,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 지방문화재라고 해서 등급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건 더더욱 아니죠. 모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눈길 하나하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샤르트르 대성당이 그리고 남대문이 불탔을 때 정말 가슴이 메오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좀 세팅을 바꿔봤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필기도 잘 못해드리고 그래서 한번 PDF를 활용해서 한번 수업을 시험삼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를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학습 계열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으로 이 중세 봉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교황권과 왕권의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당시에 아울러서 주권 개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지방 분권적인 사회였다, 중세사회는,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 현대사회에서의 지방 분권과도 그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잔티움 제국과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이 비잔티움 제국은 사실은 이 서로마가 멸망한 이후에도 1000년간 그 역사 그리고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년 제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서로마까지 포함을 한다면 거의 1600년, 1800년간 유지됐던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그러한 장구한 세월 동안 한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 맥락에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고요. 아울러서 십자군 전쟁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모든 전쟁에는 포에니 전쟁이 그랬듯이 빛과 그림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승리를 한 자에게도 패배를 한 자에게도 말이죠. 자, 그런 맥락을 가지고 이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면서 끝내도록 하죠. 학습 계열을 살펴보죠.
중세 봉건 사회의 성격을 먼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봉건제란 무엇이고, 그 사회 속에서 인간들은 어떻게 살았고, 왜 그런 체제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한 맥락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두 번째로는 교황권과 왕권의 갈등이 중세 사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비잔틴 제국의 발전 과정과 그것이 서양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군 전쟁의 영향과 결과를 살펴보죠. 자, 게르만족의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원주지가 어디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발트해 연안과 스칸디아 반도에 거주하면서 일찍부터 남하여 이 로마의 국경선인 라인강으로 이동하여 어느 강 북쪽 지대에 자리 잡았다고 알려져 있죠. 자, 로마의 국경선인 라인강으로 이동해서는 거기에서 죄송합니다. 다뉴브강, 제가 좀 발음이 부정확한 면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일단 필기를 하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번 주에는 한번 PDF로 전환을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이 다뉴브강 북쪽 지대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에 의하면 로마 제정기에 이 게르만족은요, 부족사회를 즉 부족사회를 형성한 단계에 있었고, 촌락에 거주하면서 농경, 목축, 사냥에 종사하고 약간의 금속기 제작 기술도 알고 있었으나 문자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어느 정도 사회 계층이 분화되어 소수의 귀족과 자유민 그리고 노예에서 해방된 요게 밑으로 내리는 게 낫겠죠. 해방민으로 이렇게 자유민과 노예 그리고 자유민의 상위 개념으로서의 귀족 그리고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해방민 이렇게 4개의 신분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 사람은 이 타키스투스라는 역사가예요. 우리가 시저가 갈리아 지방을 복속하게 되죠. 이제 이베리아 반도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북쪽을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노략질도 하고 목축도 하고 농사도 짓고 뭐 이러더라는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부를 것이냐,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갈리아라는 이름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야만인이다. 야만인인데 저쪽 이베리아 반도 위쪽은 여하튼 갈리아야. 갈리아족이라고 하지. 뭐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 다음에 갈리아 지방을 완전히 평정한 뒤에 오른쪽을 봤어요. 그런데 갈리아 사람들과는 이 말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하는 짓은 똑같아요. 말 타고 다니면서 노략질하고 가축을 방목하고 농사 짓고 하는 일이 똑같죠. 와서 변경지대를 어지럽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붙여진 그 사람들을 그렇다고 해서 갈리아라고 구분할 수는 없고, 갈리아는 이미 다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속성에 대해서는 이제 로마 사람들도 알겠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게르만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죠. 그래서 저 사람들을 또 뭐라고 부르지 하다가 게르만족이 된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 타키투스는 이 게르마니아라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뭐 중국에서 동쪽에 있는 오랑캐를 동이, 서쪽에 있는 오랑캐를 서융, 뭐 남만, 북적, 뭐 이런 식으로 부른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 말갈족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 말갈족은 말이죠. 제가 뭐 한국사가 아닌데 여기서 말갈족 얘기를 하니까 좀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 말갈족 같은 경우엔 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 삼국유사의 초기 기록을 보면 온조 시대, 박혁거제 시대에 말갈족이 도성 인근에 와서 뭐 노략질을 했다거나 아니면 쳐 부쉈다거나 이런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럼 위쪽에 있던 만주 지역에 있던 말갈족들이 뭐 어떻게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었죠. 근데 요새는 그냥 신라나 백제, 체제를 인정하지 않은 토착민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들을 싸잡아서 말갈족이다, 그렇게 부른 것 아니겠는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되고 있죠. 지금도 논쟁 중이에요. 학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아직 국가라고 할 만한 조직적인 통치 기관은 없었고요. 즉 다시 말하면 정치, 국가라는 체계는 아직 없었고요. 수장이나 족장도 전사인 이 자유민의 1번에서 선출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수장이나 족장도 전사인 자유민의 민회에서 추대하게 됩니다. 선출되게 됩니다. 이 수장이나 족장의 모임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을 이 민회는 승인 내지 거부했고요. 이 민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수장이나 족장 모임에서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네요. 자, 다음으로 이 재판도 자유민의 모임에서 행해졌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재판도 이 자유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돼, 몇 년에 쳐야지 돼, 뭐 죽여야지 돼, 이렇게 결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세기 문헌에서 보이는 프랑크족이니 섹슨족이니 하는 말은 이 조직적인 부족 국가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언어와 풍습이 유사한 부족 집단을 지칭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강한 인적 유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이변을 가지고 있었고,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제도죠.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보통 주종제 혹은 주종제 혹은 이 표시는 혹은이에요. 뭐 앞으로 약속을 하도록 하죠. 혹은 종사제를 가지고 있었고, 수장들은 저마다 이 무기와 식량을 공급받고 그 대신 싸움터에서 충성을 다하여 싸울 종사단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훗날 봉건제도 하에 종사제도의 중요한 기원이 되었죠. 또한 그들은 원시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종교의 이름을 보통 두루이교라고 합니다. 이 말이 좋아 두루이교지, 사실은 우리나라식으로 하자면 무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의 욕망과 아픔과 슬픔을 하늘에 전하는 무속신앙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이 게르만족들은 두루이교라고 얘기를 했죠. 이 원시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동 직전 많은 부족이 로마 제국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아리우스파를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어때요? 게르만족 그러면 대표적인 종족명 중에 반달족이 생각날 거예요. 이 반달족은 뭐 쉽게 얘기해서 이 침략과 노략질의 대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휩쓸고 지나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민족인데요. 우리가 보통 게르만족 그러면 바로 이 반달족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게르만족의 이동은 그렇게 침략적인 것만은 또 아니었어요. 사실상 평화로운 이주도 있었죠. 이 로마의 변경지대로 이주한 이 게르만족은요, 3세기경부터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고 모모화하였습니다. 자, 로마화하였죠. 사실상 로마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스스로 로마화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중에는 개인적으로 로마 문화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후에는 집단적으로 로마군에 들어와서 군무에 종사하는 일도 있었고요. 아울러서 후에는 그 일도 있었고, 4세기에는 부족 단위로 로마군에 편입되어
이의 자격으로 로마군의 지휘 아래 국방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가 뭘까요? 우리가 앞서 이탈리아 반도를 로마가 통일할 때 나왔던 개념이죠. 바로 이 동맹시라는 개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은 동맹자의 자격으로 죄송합니다. 동맹자라는 자격으로 로마군의 지휘하에 국방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5세기에는 게르만족 출신 로마군 사령관도 나타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게르만족의 로마 영내로의 대대적인 이동은 이 4세기 후반, 즉 중앙아시아의 이 사나운 유목민족인 훈족이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지방에 있던 어떤 족을 압박한 데에 기인한 것이죠. 그래요. 바로 고트족입니다. 이 고트족을 훈족이 압박하면서 사실상 이 게르만족의 대대적인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훈족이 들어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쫓겨났다고 자신의 평화로운 영지에서 쫓겨났다고 볼 수가 있고, 자신만의 평화로운 땅을 얻기 위해서 이들은 뭐 사실상 이 급격하게 로마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서고트족의 침입을 받게 되는데요. 이 서고트족은요, 다뉴브강을 건너 불가리아로 이동하고 원래는 아드리아노플에서 동로마군을 격파한 뒤에 어디에까지 접근했었어요? 그래요. 동로마의 수도인 죄송합니다. 좀 쑥스럽네요. 예, 그렇습니다. 콘스탄티노플까지 들어가게 되죠. 이 방비가 견고한 것을 보고요, 진로를 바꾸어서 어느 반도로 들어가게 되죠? 어딜까요? 우리가 보통 발칸 반도라고 하죠. 발탄이 아니죠. 발칸 반도. 지금 그리스가 위치하고 뭐 여러 나라들이 존재하는 발칸 반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알라릭 지휘하에 서고트족은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 도시들을 약탈하고요, 다시 북상하여 이탈리아로 들어가 어디를 약탈하게 됩니다. 어디를 약탈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로마를 약탈하게 되죠. 그들은 다시 알프스를 넘어 갈리아를 거쳐 어디에 자리 잡고 왕수국을 건설하게 되죠. 지금의 이베리아 반도에 들어가서 왕국을, 서고트 왕국을 고트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베리아 반도도 써드려야죠.
이후 8세기 후반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로마 시민과의 융합이 진행되었으나 8세기 초에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하게 되는 이슬람의 공격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이베리아사를 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슬람이 남긴 것이 뭐냐, 그러면 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내가 쌀만 남겼겠어요? 이슬람이 가지고 있던 고도의 과학과 기술을 서양 세계에 전파하는 역할도 했어요. 우리가 보통 르네상스를 얘기할 때 이 이베리아 반도에 자리 잡고 있던 이 이슬람 세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들의 영향도 상당히 지대했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이제 르네상스를 할 때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고트족에 뒤이어 죄송합니다. 동고트족, 반달족, 프랑크족, 앵글로족, 앵글족, 색슨족, 그리고 룸바르드족, 그리고 부르곤드족 등이 대대적으로 이동하여 서로마 제국 각지에 자리 잡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등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사실상 로마는 멸망하였고, 이로써 로마의 모와 게르만 문화와 결합하여 이 서유럽 문화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본은요, 이 사실상 로마의 라틴 문화가 게르만 문화와 결합하여 사실상 서유럽 문화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이 동고트족에 대한 얘기는 반드시 들어가야지 될 것 같아요. 보통 게르만족의 이동은 동고트족 얘기는 빠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동고트족은 좀 다른 게르만족과는 다른 면모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훈족의 왕국이 무너지자 그들로부터 해방된 이 동고트족은요, 이탈리아로 이동하여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국왕 1번은 그리스 문화와 로마의 제도를 존중했었죠. 자, 동고트족의 게르만 추장이었던 이 국왕이 사실상 그리스 문화와 로마의 제도를 존중하게 되죠. 이 국왕의 이름은요, 테오도리쿠스라고 해요. 이 국왕 테오도리쿠스는 이 그리스 문화와 로마의 제도를 존중하였고요. 이로써 이탈리아에서는 질서와 안정이 도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평화로운 상황 속에서 사라져가던 로마 문화의 마지막 등불이 켜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와 같은 철학자의 출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2번 철학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보에티우스라는 철학자입니다. 보에티우스는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을 이 언어로 번역할 계획을 갖고 있었죠. 그래요. 라틴어로 번역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뜻을 이루지는 못했고 말년에 수토화적인 입장에서 철학의 위안을 집필하게 되죠. 그러나 동고트족은 테오도리쿠스 사후 동로마의 유스티아니아누스 대제의 옛 로마령 회복사업에 의해 타격을 받아 사망하게 됩니다. 이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는 이제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사실은 이 동로마잖아요. 그러니까 고토인 이 서로마를 자신의 영유권 내에 두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로마의 직계 후손인 우리가 이 게르만족 빼앗긴 이 서로마를 다시 되찾겠다라는 고토 회복 작전을 수행하게 되고 그 와중에 동고트족은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왜 굳이 동고트족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게르만족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들은 문화도 없고 그냥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노략질이나 하는 그런 족속들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고착이 되어 있을 것 같아서 굳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 로만 가톨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의 중요성은 증대하게 됩니다. 이 가톨릭 교도의 일본으로서의 교황의 지위도 크게 향상되게 되죠. 그래요. 보호자, 가톨릭 교도의 보호자로서의 굳이 쓸 필요 없겠죠. 보호자로서의 교황의 지위도 향상되게 됩니다. 아니죠? 제가 발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써드리도록 하죠. 이 레오 1세는요 서방의 모든 가톨릭 교회에 대한 입원을 선언하게 되고요. 훈족이 로마에 접근하였을 때는 로마의 약탈을 방지하기 위해 힘을 쏟게 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2가 뭘까요? 자, 모든 이 레오 1세는 교황으로서 서방의 모든 가톨릭 교회에 대한 수위권, 아니죠. 수위권을 선언하고 훈족이 로마에 접근했을 때는 이 로마의 약탈을 방지하기 위해 힘을 쏟게 되죠. 이 얘기는 사실상 행정가적인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장군다운 면모를 또 보여주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요 그레고리 1세는 3의 능력을 발휘하여 로마를 요새화하고 식량을 확보했으며 롬바르드족과 라벤나 총독의 교섭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3번은요 사실상 행정 능력을 발휘해서 로마를 요새화하고 식량을 확보하고 심지어 외교관 역할도 하죠. 라벤나 총독과 롬바르드족 사이에 교섭을 주도하는 등 행정 능력 혹은 외교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교회와 주교들은 이처럼 로마의 행정기능이 로마 제국의 행정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로마의 행정사를 대신하여 이 게르만 민족과의 교섭을 통한
시민들의 보호와 게르만족의 교화에 힘쓰고 그들에게 로마의 문화를 전달한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이 사본은요, 행정 기능이 이 마비된 상황에서 이 로마의 행정 관리들을 대신해서 게르만 민족과의 교섭, 시민의 보호, 게르만족의 교화, 로마 문화의 전달, 이러한 관리들이 하는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고, 사실상 로마 제국이 이 시기에는 거의 행정 기능이 마비되게 될 정도로 사실상 무기력한 상태였다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자, 이제 봉건제도의 성립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봉건제도가 완성된 것은 이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고, 자 보세요. 게르만족의 침입, 사라센의 공격, 마자르족의 침입,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나라는 없는데 이민족은 계속 쳐들어오네요. 그것도 단지 9에서 10세기라는 150년 안짝에 세 개의 이민족이 거듭해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 상황은 사실상 극도의 혼란과 무정부 상태였죠. 그리고 국가 공권력의 해체라고 할 정도의 약화와 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 내의 작은 영역 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일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죠. 자, 뭐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작은 영역 단위를 지켜줄, 방어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작은 영역 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방어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던 것이죠. 이에 따라 지방 각지의 세력가들은 스스로 무력을 갖추고 성읍을 쌓아 사실상 직업적인 모순 계급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전사 계급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죠. 자, 사회적, 경제적인 측면 또한 봉건사회의 탄생의 배경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사회의 전반적인 일과 이로의 후퇴를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 아테네와 로마를 한번 생각해 보죠. 상업이 발달한 사회라고 볼 수가 있죠. 시장에 온갖 물건들이 들어와서 주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가 이루어지고 많은 정보가 오고 가고, 또 아울러서 그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봉건제도 하에서는 사회의 전반적인 사실상의 농촌화와 그리고 자연 경제로의 후퇴를 들 수 있죠. 상품 시장, 상품 작물, 농작물을 생산해서 시장에 파는 그러한 구조가 아니고 아예 먹고 살기 급급할 정도의 자급자족적인
자연경제로의 후퇴를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3번이 가장 중요한 그리고 유일한 재산 형태가 되죠. 이 3번이 뭐죠? 그래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땅이고요. 뭐 죄송합니다. 토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싸울 줄 아는 전사와 토지의 소유자가 사회의 지배층으로서 군림하게 되고, 나머지 일반인이나 무력한 자는 전사 계층의 보호 밑에 그들의 토지를 경작하는 4번이 되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요. 예속민이 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쌍무적 계약관계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좁은 의미의 봉건제도의 핵심은 1번 제도에 있습니다. 이 1번이 뭘까요? 봉건적 1번 관계는 어디까지나 자유인 사이의 개인적 보호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뭘까요? 그래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주종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영주와 농노의 관계처럼 예속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은 자유인간의 이번인 관계로서, 자유인간의 사적인 사적인 관계로서 어느 한쪽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깨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요. 자유인간의 사적인 관계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예속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중요하죠. 주군이 된 사람의 의무는 있는 힘을 다하여 봉신과 그의 봉토를 보호하는 것이고, 봉신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기사로서의 무슨 봉사였습니다. 그래요. 군사적 봉사였죠. 또한 만약 주군이 성주인 경우엔 성의 수비 내지 경비 임무가 포함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밖에 봉신은 주군에 대한 경제적 뭐가 있었어요?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즉, 주군의 장자의 성년식이나 장녀의 혼인식, 십자군 출정, 그리고 새로운 성의 축조 등의 경우에 바로 이 경제적 뭐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요. 경제적 지원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요, 11세기에 이르러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되게 됩니다. 즉, 주군이 권리로서 이 신하에게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장자의 성년식, 장녀의 혼인식, 그리고 죽은 자신의 상속세 보충 등이며, 나머지 경우는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서 2번은 이를 거부할 권리도 가지고 있었죠. 그래요. 바로 봉씨는 이를 거부할 권리도 있었어요. 앞에 얘기되었다시피 이것은 사실상 의무이고요. 의무적으로 내야지 될 경제적 지원이고요. 나머지 경우는 사실은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이에요. 그거는 또 이 주군이 돼서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죠. 자, 이 밖에 봉씨는 주군과 그 종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할 의무가 있었고요. 주군이 부르면 언제나 그 주군에게 나가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상의에 응하고 충실한 의견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봉토는요, 처음에는 당대한한 것이었었죠. 그렇지만 10세기에 이르러 점차 세습화되었습니다. 또한 봉토 보유자는 여러 주군의 봉신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자, 여기에 땅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이 땅의 주군이 여기에 프랑스 왕이 있고 어느 공작이 있고 어느 후작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이 왕의 봉신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공작의 봉신이기도 하고요. 이 후작의 봉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이죠. 왕이 있을 때 여기 기타 등등의 제후들이 있죠. 그 밑에 또 여러 기사들이 있습니다. 왕도 한둘이 아니죠. 이웃국가의 왕도 있어요. 근데 사실상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의 나라라고 치죠. 여기 불란서라고 치죠. 프랑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제후는요, 이 봉씨는 프랑스 왕을 주군으로 모실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영국 왕을 또 주군으로 모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다른 이탈리아 왕국의 왕을 주군으로 모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여러 명의 주군을 모실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이 기사도 이쪽 기사만, 이쪽 공작만 모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공작도 모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영토 개념이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결혼 관계에 따라서 이 땅이 프랑스 땅이 됐다가 독일 땅이 됐다가 스페인 땅으로도 될 수 있고요. 이게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를 어떤 사람들은 피라미드 구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피라미드 구조라고 보시면 안 되고 그냥 사실상 다층적 피라미드 구조다. 왕도 여러 나라의 왕을 동시에 모실 수도 있고요. 기사들도
다른 나라 제후들에게 줄을 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개념으로 지금은 국가의 뭐 예를 하나 들게요. 뭐 불란서라는 나라는 자신들이 육각형이라고. 그런데 이게 육각형 맞나요? 아이고, 아이고, 좀 그러네요. 뭐 파리는 요쯤 있죠. 뭐 이 지역은 일드 프랑스라고 해서 국왕 직성융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여기에 노르망디라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상 국왕의 왕영지보다 훨씬 더 큰 영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롱강 유역에는 가스코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가스코뉴 지방은 사실상 영국령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잉글랜드 왕의 직속령이 가스코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영국 왕의 경우에는 또 프랑스의 를 주군으로 삼는 좀 이상한 관계가 성립이 되죠. 또 여기에는 온갖 주교령과 교황령들이, 뭐 여기 아비뇽은 대표적인 교황령이죠. 국왕은 이쪽에 전혀 뭐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주권이 미치지 않죠. 국왕 주권이 전혀 미치지 않는 교황령, 주교령, 그리고 교회령까지 사실상 무한대의 주권이 여기에 존재하게 돼요. 거기다가 그것뿐인가요? 여기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도 사실은 하나의 제후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주권을 가지고 있죠. 시의회를 가지고 있고 시정부가 구성이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이 파리 안에도요 대학들이 있어요. 대학이 있죠. 그 대학들은 독자적인 주권을 행사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인근 파리에서 시내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다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냥 동네 주민들하고 티격태격 싸우다가 주먹질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경찰서로 국가 경찰에 체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시기 중세사회에서는 대학생들은 대학의 행정당국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다시 말하면 대학 내에 재판정이 있고요. 대학 주변에 공권력, 다시 말하면 경찰 조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자체가 하나의 나라인 것이죠. 이 규칙 자체가 법률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법정에 나가서 이제 훈육을 당하게 되겠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학생이 돼가지고 어떻게 동네 주민의 주먹질을 할 수가 있겠느냐. 뭐 이런 형식의 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좀 다르죠? 현대와는 아주 다른 분위기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해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사실 이러한 주권 개념, 한 나라 안에서도 다양한 주권이 가능했고요. 이것은 사실상 18세기까지도 뭐
이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19세기까지도 유지되던 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학에서 재판이 이루어진다, 뭐 중세 문학에서, 근대 문학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뭐 대학 당국이라는 표현도 요 근래에 여전히 쓰고 있지만 그 말이 나오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종관계가 세습되고 봉투에 대한 봉신의 지배권도 영구화되자 봉신은 자신의 지배지역 안에서 재판과 징세에 관하여 국왕의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를 1번이라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그래요. 불입권, 제가 또 오타를, 불입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 봉건국가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 주종대조로 맺어지는 상하관계는 평면적인 구성이 아니라 국왕을 정점으로 하고 평기사를 저변으로 삼는 일의 봉건적 계층제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보통 피라미드형의 봉건적 계층제를 형성을 하였는데요. 이게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은 앞에서 죄송합니다. 보았듯이 이 제후들이 여러 나라의 국왕을 섬길 수 있고요. 이 기사들도 위 봉신들을 여러 국가 혹은 교회령, 주교령, 교황령 등 여러 이 주군을 모실 수 있다는 특징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12세기에는 이 대부분의 중요한 주종관계가 이 무정부 상태라고 할 수 있는 무질서와 혼란 속에서 붕괴한 국가의 공적인 질서를 대신하여 그나마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제가 이 표현을 쓸까 말까 하다가 그냥 썼어요. 지방분권이라는 말은 좀 와닿지가 않아요. 그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지방분권이 되기 위해서는 현대 개념으로 지방분권이 되려면 사실 행정력만 가지고 있죠. 행정권만 가지고 있지 무슨 군사권이나 경찰권이나 혹은 재판권이나 뭐 이런 건 전혀 행사할 수가 없죠. 지금 현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봉건제도에서의 이 지방분권에서는 사실상 재판권, 징세권, 뭐 심지어 화폐 주조권까지도 모두 지방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란 말도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의 독립적인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프랑스가 있다고 쳐도, 독일이 있다고 쳐도 그 안에는 수천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봉건제도의 성립과 더불어 초래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상황은
지방분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방분권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라는 말 다시 강조드리고 싶네요. 이는 9, 10세기에 걸친 유럽의 전반적인 정세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래요. 다시 말하면 국가 공권력이 완전히 마자르족이다, 사라센족이다, 노르만족이다의 침략에 의해서 국가 공권력이 완전히 붕괴돼 버렸죠. 그러한 상태에서 소규모 국가들이 지역민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자, 세금 내야지, 옛날 무슨 시장 무례배들처럼 이제 세금 내야지,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줄게, 장사할 때 뭐 불편한 거 있으면 나한테 연락 줘, 가서 깡패들 동원해서 두들겨 패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이 깡패 조직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세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봉투 수요에 수반된 일의 수요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앞서 얘기한 바 있었던 이 바로 불이권의 수요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불이권은요, 이 원래 로마 시대에 있어서는 황제령과 같은 특수한 영지에 대한 면세권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이 면세권이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권. 그러나 봉건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그것은 행정사법을 포함한 강범위한 자치적 이번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통치권을 의미하게 되었죠. 이러한 통치권이 봉토 보유자인 개인에게 수여됨으로써 국가 공권력은 봉건적 지배계급에게 강범위하게 분산되고, 그리하여 지방분권적인 정치체제가 성립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통치권의 분산이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명확히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될 대목이에요. 이 가장 중요한 구분의 표지는 사형 선고가 가능한 이 상급 재판권과 가벼운 죄를 다루는 하급 재판권입니다. 상급 재판권은 유력한 봉건 제후들에게만 한정되었던 것이죠. 자, 다음으로 기사도를 살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제가 좀 환절기가 되니까 목이 안 좋아가지고 잠시 쉬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 체온은 항상 35.4도인가요? 좀 저체온이 나오더라고요. 뭐 이상 없다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좀 저체온이니까 좀 불안하긴 하네요. 한 36.5도 7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뭐 요새 거의 운동을 못하다 보니까 체온이 좀 떨어지고 있나봐요. 항온 동물인데 그게 가능한가? 죄송합니다. 또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그래요. 이 기사도를 하면서 제가 수업을 잠시 쉬었던 것 같아요. 이 기사도는요, 이 봉건적 지배계급인 귀족 집단의 이 도덕과 예의 범절을 포함한 행동 규범을 뜻하는 말입니다.
기사도는 봉건제도의 발전에 따라 역사적으로 형성되었는데요. 기사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용맹, 충의, 신이었고요. 이 비겁과 배신은 기사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악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2세기 이후 상업이 부활하고 상업경제가 발전됨에 따라 봉건귀족의 생활도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세신된 교회와 십자군의 영향으로 기사도 이제 우아해지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죠. 기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명예 존중과 여성 존중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성 존중은 궁정의 사랑을 테마로 하는 이 기사도 문학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죠. 자, 다음은 비잔티움 제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세기 말 로마 제국은 이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분리되어 이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족에게 멸망당한 이후에도 이 제국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비잔티움 제국은 약 1000년의 역사를 더 이어가게 됩니다. 게르만족에게 멸망당한 서로마에서는 게르만 사회가 형성되어 갔던 반면 이 동로마에서는 그리스 동방적 사회가 형성되고 공용어도 라틴어에서 어떤 언어로 변화되게 되죠. 그래요. 그리스어로 변화되게 됩니다. 자, 유스티아누스 황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과거 로마 제국의 재건과 그 전통의 계승을 시도한 황제입니다. 여기서 이 과거 로마 제국은 사실상 전성기의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죠. 동로마, 서로마로 갈리기 이전의 로마. 다시 말하면 유스티아누스 황제는 이 게르만족에게 빼앗겼던 고토를 회복하는 전쟁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동고트족이 결국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도 앞에서 살펴본 바 있죠. 이러한 노력은 이를 편찬하여 우리가 보통 이것을 로마법 대전이라고 하죠. 이 로마법 대전을 편찬하여 로마법을 집대성하고 완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그가 건축한 이 성당이 뭘까요? 과거의 순수한 로만식 건축이 아니라 거대한 돔을 가진 동방적 건축으로 건축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당은 성소피아 성당이에요. 이 성소피아 성당은 과거의 순수한 로만식 건축이 아니고요.
그것은 거대한 돔을 가진 동반적 건축으로서 사실상 비잔틴 건축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당이기도 합니다. 이 로마법 대전은요, 비잔틴 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후원으로 529년에서 562년에 편찬된 법정과 사실상의 법률 해석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로마법 대전은요, 새로이 만들어낸 법전이 아니에요.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임명한 법학자들이 과거의 법률집과 로마의 위대한 법학자들의 견해를 발췌한 초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법률의 기초적인 개설과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자신이 공포한 법령집이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칙법 휘찬, 그리고 학설 휘찬, 법학 제요, 신칙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들어야 할 의문 중에 하나는 어떻게 1000년간 유지할 수 있었느냐, 이 문제가 되겠죠. 소로마 제국이 그렇게 단명을 하고 이 게르만족의 유린에 이 속수무책으로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잔틴 제국은 어떻게 1000년간 역사를 지속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세계 역사에서 1000년간 나라를 이어간 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두 나라 정도가 있겠네요. 비잔틴 제국이 있고요. 이 신라가 또 있어요. 이 신라는 박혁식 것에부터 시작해서 경순왕까지 거의 1000년은 아니고 거의 970년간 유지됐던 나라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여기 유라시아 대륙이 있다고 치죠. 여기에 이 아나톨리아 반도가 있다고 쳐요. 여기에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죄송합니다. 한반도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잠깐만요. 좀 비슷하게라도 그려야지 될 것 같네요. 한반도가 있습니다. 꼬리고치 돼버렸네. 뭐 여하튼 여기에 동남아시아가 있다고 치고요. 점점 전이 가경이네요. 뭐 그래요. 뭐 일본이 있다고 치죠. 너무 크네. 뭐 여하튼 있다고 칩시다. 뭐 장안은 한 요정도에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비잔티움이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 요 근방에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신라와 비잔틴 제국의 공통점은 반도국가라는 점 이외에도 이 사실상 비단길의 서쪽 끝, 동쪽 끝에 위치한 나라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천년 제국이다 라는 나라의 공통점을 한번 들어볼까요?
거기다가 반도 국가들은 대부분 구릉성 산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농경이나 목축만 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외국의 문물을 수입해서 뭐 가공을 하던 뭘 하던 중개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뭐 이 통일신라 경주 지역에 출토되는 유물 중에 아라비아의 유리, 로마의 유리, 뭐 이러한 것들이 출토되기도 하죠. 뭐 중국 황제가 하사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뭐 일부 학자들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뭐 일부의 주장이고요. 아마도 장안 근처에서 신라의 사신단이나 장사치들이 구입해서 신라로 가져왔을 공사는 있죠. 서역 사람들과 직접 교역을 했을 수도 있고요. 뭐 여기까지 가서 가져왔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신라 사신도를 보면 중앙아시아까지는 사신들이 오고 갔던 걸로 보여요. 여하튼 이 천년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신라와 비잔틴 제국의 공통점은 비단길의 서쪽 끝과 동쪽 끝이고요. 이 사실상 중개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대외 교역을 통해서 국가의 안정을 이루는, 그리고 부를 창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도 국가들이 이 사실상 이 강대국이 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활발한 시야를 바다 건너 혹은 대륙 쪽으로 보고 어느 한쪽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교류를 통해서 발전하는 방법밖에 없죠. 물론 요새는 이제 항공 수요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공 수요도 역시 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뭐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뭐 그렇게 됐지만 뭐 여하튼 이 인천공항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몇 위 안에 드는 그 공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그렇습니다. 비잔티움은요, 중기 이후 이 거듭되는 외침에 대비하여 사실상 군사령관이 이 군정과 민정을 모두 담당하는 일본제도, 이것을 보통 군관구제, 또 못하네요. 군관구제라고 하죠. 제는 안 써도 되겠네요. 이 군관구 제도와 농민에게 토지를 지급하고 군역을 부과하는 둔전병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유농민에게 군역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한 토지를 수여하고 그 토지는 아들이 계속 군역에 종사한다는 조건하에 이를 상속해야 하였죠. 이리하여 비잔틴 사회는 초기에 대토지 소유자가 아닌 소토지 소유자와 이러한 농민으로 구성된 자유촌락이 우수한 사회로 변하게 됩니다. 군관구의 사령관은
군사만이 아니라 지방행정도 관장하였기 때문에 그 권한이 매우 컸으므로 군강구의 사령관이 이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이러한 반란이 경우에 따라 이 재위를 위협하는 경우도 종종 보이죠. 하지만 이 안정된 소토지 소유자들이 많음으로써 사실상 비잔틴 제국은 계속 되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앞서 강의에서 저번 주 강의에서 이제 포이니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로마가 서서히 몰락하는 과정을 살펴봤고, 이 몰락하는 과정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뭐 사실상 그라쿠스 형제다, 뭐 삼두 정치다, 무슨 뭐 황제, 로마 제국 황제를 등장시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지만, 그리고 또 사회 갈등을 무마하기 위해서 콜로세움에서 여러 경기들을 통해서 사회를 그냥 안정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쓰기는 하지만, 사실상 포에니 전쟁의 승리로 사실상 군사 세금을 내는 주체인 소토지 농민들이 몰락함으로써 결국은 로마가 이제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죠. 그런데 이 비잔틴 제국은 둔전병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소토지 소유자들의 숫자를 유지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군역을 담당하고 세금을 내는 백성들의 숫자를 늘린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공하는 개혁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지금은 소토지 소유자들이 세금의 주체가 아니죠. 오히려 정규직과 또 아울러서 자영업자들 혹은 중소상공인들이라고 크게 세 범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세금을 그리고 군대를 잘 갈 수 있고, 노예는 없죠. 죄송합니다. 그 고리대금업의 피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사실은 개혁의 첫 번째가 돼야지 되겠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시선은 세계로, 여러분들이 한국항공대학교 학생들이 있죠. 한국항공대 학교 학생들은 시선을 한반도에만 두면 안 되죠. 세계 각지에 시선을 두고 또 하늘을 날아서 혹은 배를 타고, 그건 아니구나. 하늘을 날아서 이제 이웃 국가들 혹은 멀리 뭐 아프리카, 남미까지도 가죠. 그래요. 그렇죠. 이 시야를 넓게 가지고 포부도 넓게 가지고, 그런데 이제 죄송합니다. 일단 수업에 집중해야지 되겠네요. 제가 직업 상담사가 아니다 보니까 좀 말이 뭐 좀 자연스럽지가 못하죠. 여하튼 이 소토지 소유자들이 계속 유지됨으로써 사실상 비잔틴 제국이 1000년간 역사를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잔티움 문화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한마디로
그리스적인 헬레니즘 문화에 동방적인 요소를 섭취하고 이에 의하여 규제된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이 무엇일까요? 그래요. 바로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그냥 정교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맞겠네요. 비잔틴 문화의 가장 큰 공적의 하나는 사실상 그리스 이의 보존입니다. 그래요. 그리스 고전의 소전이 아니죠. 고전의 보존이죠. 이러한 선진적 비잔티움 문화는 그리스 문화와 로마의 고전 문화나 유럽 또는 이슬람 문화와는 다른 아주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고 또한 주변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특히 르네상스 때 그리스 이것이 고전이 부활한 데는 비잔틴 학자들의 공헌이 매우 컸죠. 한편 비잔틴 문화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얻은 성직자와 정부 관료들의 예술적 재능과 창조력을 종교적 의식으로 발전시키고 교회를 장식하는 데 쏟아부었다는 점이에요. 이러한 노력은 비잔티움 문명을 대표하는 모자이크, 성상, 조각, 건축 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콘스탄티노플 자체를 보도록 하죠.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에는 전 세계의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실상 고려의 사신이 갔을 확률도 있어 보여요. 왜요? 불가능해 보이세요? 아마 갔으면 육로로 가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아마도 바닷길을 통해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얘기는 수도였던 아라비아 상인은 중국의 비단, 인도의 향신료, 페르시아의 양탄들을 가지고 들어왔으며 이 러시아 상인은 흑해를 통해 가죽 모피 제품, 노예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러시아를 슬라브족이라고 하죠. 그 슬라브족이라는 게 결국은 노예를 공급하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러시아가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 슬라브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네요. 이렇게 콘스탄티노플에 세계 각지의 상인들이 모여들 수 있었던 이유는 콘스탄티노플이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잇는 앞서 얘기했던 비단길의 서쪽 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무슨 제국이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킨 후 이 도시는 3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이 공존하는 이색적인 도시로 변모하죠. 비단길은 알겠는데 2번은 무엇일까요?
비잔티움 제국은 그 당시가 1459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오스만 제국의 그 침입으로 멸망하게 되고요. 이 콘스탄티노플을 이 그 오스만 제국에서는 이스탄불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부르게 됩니다. 그래요. 이 비잔티움 제국의 멸망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비잔티움 제국은요, (7세기부터) 시작된 이슬람 제국의 침입으로 많은 영토를 빼앗기게 되었고요. 8세기에는 발칸반도 남단과 소아시아 일부로 영토가 축소되었습니다. 9세기에는 이슬람 세계가 분열되자 비잔티움 제국이 다시 영토를 확대하여 번성하기도 했죠. 그러나 지방의 유력자들에 의한 대토지 사유화의 경향이 심해져 자유형 농민을 바탕으로 한 둔전병제가 붙여져야 되는데 제가 잘못 찍었네요. 둔전병제가 점차 무너지고 대토지 소유자가 봉건 영주화함에 따라 황제권도 약화되게 됩니다. 이 11세기에는요, 셀주크 투르크의 위협에 대비해 서유럽 세계에 십자군 원정을 요청하였으나 13세기에는 십자군이 오히려 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여 이 라틴 제국을 세우는 이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죠. 이때부터 비잔티움 제국은 급속히 쇠약해졌으며 결국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십자군 원정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십자군 원정의 배경으로 10세기에서 11세기에 걸친 유럽 사회의 이 전반적 안정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한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인구 증가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유럽의 새로운 활기와 에너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때 일에 의한 위협 때문에 비잔티움의 알렉시우스 1세가 도움을 요청하자 교황 우르반 2세는 2번 공의회를 소집하고 성지를 이교로부터 탈환하자는 구호로 십자군을 제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1차 십자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목적을 이루지 못했고, 또 4차 십자군처럼 어디를 엉뚱하게 공격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죠. 자, 1번이 뭐고 2번이 뭐고 3번이 뭘까요? 그래요. 이 당시에는 십자군이 활동할 때는 오스만 제국이 아니고 앞서 얘기했던 셀주크 투르크에 의한 위협 때문에 이 비잔티움에서 교황에게 이 원군을 요청하게 되고, 사실상 써드려야죠. 죄송합니다. 셀주크 투르크의 생주크가 아니죠. 셀주크 투르크에 의한 위협
때문에 이 원군을 교황에게 요청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교황 우르반 2세는 클레르몽 이 공의회를 에서 클레르몽이라는 곳에서 공의회를 소집하고 이제 성지를 탈환하기 위한 십자군을 제청하게 됩니다. 1차 십자군은 사실상 성공을 해요. 이게 성공하게 된 사연도 기가 막히죠. 원래는 이 교황이 이제 십자군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제국들에게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 민중 십자군, 뭐 백성 십자군이 더 맞겠네요. 이 백성 십자군들이 이제 모이게 되죠. 소위 말하는 칼, 식칼이 주겠죠. 뭐 군인들이 쓰는 칼이 아니고 그냥 집에서 쓰는 뭐 망치 뭐 이런 거 들고 이제 소위 말하는 백성 십자군이 구성되게 됩니다. 이 세즈코트로크와 이제 교전을 하게 되죠. 이 백성 십자군들이. 이 사람들은 이제 교황이 이제 십자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가호가 있고 신의 축복이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초계와 같이 목숨을 바치겠다 이런 각오로 이제 십자군의 선봉에 서게 되는 것이죠. 사실 1차 십자군은 아직 구성도 안 된 상태에서 사실상 백성 십자군들이 먼저 진출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오합지졸이죠. 이 셀주크 투르크가 그들을 이제 공략을 하는데 너무 쉽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1차 십자군이 왔을 때는 쟤네들도 거의 오합지졸에다가 뭐 그냥 바람만 훅 불어도 놀라서 뒤로 넘어질 그런 애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예 기사단이 참여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세즈쿠트루크가 이제 밀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성지를 회복하게 되죠. 그런데 이 3차 십자군은 엉뚱하게도 성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그래요. 콘스탄티노플을 엉뚱하게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자군은 사실상 변질되게 되죠. 이 4차 십자군은요, 북프랑스의 기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요. 그들은 육로 대신 해루를 택해 죄송합니다. 베네치아 상인들에게 수송과 물자 공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베네치아 상인들은요, 요구 조건을 걸죠. 즉 헝가리가 점령한 치아라시를 회복시켜주면 이 수송과 보급품을 제공할 수 있다. 군대를 실어주고 또 물자 공급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십자군은 성지로 가기 전에 그곳을 점령하고 약탈을 자행하였는데 이에 화가 난 이 교황은 십자군을 파문을 해버려요.
여러분들이 이 파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사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이 있을 때도 파문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과학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파문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종교적 파문이라는 것은 어때요? 제가 파문을 당했다고 치죠. 어느 종교에서 그거랑 일상생활이 사실상 별 차이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무슨 피해를 보는 게 없죠. 뭐 파문을 하던 뭘 하던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종교 위주의 종교가 행정권과 모든 것을 관장하는 이 중세사회 속에서 파문이라는 것은 사실상 공민권 박탈이다. 공민권이 박탈된다. 쉽게 얘기하면 주민등록증 말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일단 흔적이 없어지죠. 제 흔적이 없어요. 제가 누구한테 죽임을 당해도 제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태어난 적도 없고요. 죽은 적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파문이라는 거는 이 당시에는 상당히 이 공민권 박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사실상 태어난 적이 없는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그런 존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교황은 십자군을 파문해 버렸죠. 그 후에 이 베네치아 상인들은 십자군에게 자신들의 경쟁자인 이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십자군은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했고 십자군에 의해 자행되는 약탈과 만행 속에서 비잔티움은 수도를 3번으로 옮겨가게 되죠. 니케아로 옮겨가게 됩니다. 니케아로 옮겨가게 됩니다. 십자군을 파문했던 교황은 이것을 동서교회의 통일을 위한 계기로 여기면서 콘스탄티노플 점령을 동서교회의 통일을 위한 계기로 여기면서 이 십자군을 파문시켰던 십자군을 축복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십자군은 변질되어 갔죠. 뭐 심지어는 소녀 십자군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뭐 전설이었다는 얘기도 있고 실제라는 주장도 이 역사계에 있는데요. 사실상 노예 상인들과 연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보통 피노키오라고 읽어보셨나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 노예가 되는 모습을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 피노키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일들이 이 시기엔 훨씬 더 공공연하게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십자군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죠. 십자군 원정이 진행되고 후기에 들어설수록 일본의 영향력은 줄어들었습니다. 일본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교황의 영향력은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그것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사실상 이 권은, 교환권은 오히려 손상되어 버렸죠. 그러나 이 교환권은 내 세태가 오로지 십자군 원정 실패에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일까요? 바로 이 교환권 세태 원인은 제후와 기사계급의 몰락에 따른 왕권의 상대적 신장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십자군에 참가한 많은 봉건 귀족과 기사는 전사하거나 자신의 영지 경영의 소홀로 인하여 쇠퇴하고 그 결과 왕권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죠. 또한 지중해를 바탕으로 동방무역이 발달하여 북이탈리아의 도시들이 번영하였으며 수준 높은 3번 문화 및 4번 문화와 접촉하면서 서유럽 세계는 문화적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요. 이슬람 문화와 비잔틴 문화와 접촉하면서 서유럽 세계는 문화적 자극을 받게 되었죠. 이 시기에 재정복 운동도 사실상의 이 십자군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가라앉으니까 좀 그러네요. 이 유럽의 활기와 새로운 기운은 십자군만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스파냐 지역의 이슬람 지역에 대한 재정복 운동으로도 나타나게 되죠. 즉 11세기 전반에 코르도바의 교주국에서 내란이 발생하여 분열되자 북부의 그리스도교 국가들이 일제히 반격을 시작하였던 것이죠. 그 결과 카스티아는 톨레도를 점령하고 또 아라곤은 사라고사를 정복하고 바르셀로나를 합병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12세기 초 포르투갈 왕국이 탄생하게 되죠. 이 13세기 중엽에 이르면요, 이슬람은 그라나다 지방만을 남긴 채 그라나다 지방만을 남긴 채 에스파냐의 전 영토를 상실하게 됩니다. 제가 너무 장시간 여러분들을 붙잡아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십자군 재정복 운동까지로 해서 일단락을 짓고요. 나머지 시간은 다음 주에는 중세가 이제 붕괴되는, 그리고 근대 국가가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여기서 일단 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오늘은 이제 또 7주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또 주처 과제를 드려야지 되겠네요. 이 중에서 하나의 주제를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 중세 봉건조 사회의 성격과 그것이 유럽인의 사고와 행동에 미친 영향, 중세 봉건제 사회의 성격과
그것이 서유럽인의 사고와 행동에 미친 영향을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공부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친구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다 보면 내가 뭐가 취약한지가 금세 드러나죠.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게 왜 이러지? 분명히 알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점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러는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절대 잊어버리질 않아요. 사람은 참 망각의 동물이죠. 그래요. 두 번째는 중세구요의 성격을 이해하고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중세교회의 성격, 종교적 성격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고 싶었어요. 아울러서 교황권과 왕권의 갈등이 중세사회에 미친 영향도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약간 좀 다른 양식이네요. 뭐 여하튼 아울러서 비잔티움 제국의 발전 과정과 그것이 서양에 미친 영향을 조사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이 십자군 전쟁이란 무엇이며 그것의 영향과 결과를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과제는 반드시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다른 네이버 메일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 메일로 반드시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비대 대면 수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대면 수업이죠. 이제 대면 수업이 이제 가능하지 않느냐고 문자랑 카톡이 단톡방으로도 오고 문자로도 오고 카카오톡으로도 오고 있어요. 저번 주 경험으로는 100% 학생 동의가 받기가 어렵더라고요. 그거 받으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좀 그랬었는데 일단 내일 수요일 날 일단 교무과에다 학교 당국에 전화를 걸어서 일단 학교 당국의 입장을 좀 들어본 다음에 대면 수업이 가능하면 이제 공지사항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반드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그 LMS의 공지사항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그 주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요. 너무 장시간 동안 수업 들으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어디서 만나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하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